중국산 스마트폰과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샤오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일본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한국 법인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샤오미는 중국폰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삼성과 소니를 따라잡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샤오미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나름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는 샤오미는 이제는 한국이라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샤오미는 한국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를 누르겠다며 최고급 폰 샤오미 15 울트라를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기술력이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독일 라이카와 손을 잡고 둥글고 커다란 카메라 렌즈를 붙여 스마트폰보다 카메라 가까운 괴물 폰카라고 자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 MWC 현장에서 발표할 때 229만원이라고 했지만 국내에서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의식했는지 갤럭시 울트라보다 싼 169만 9천원에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샤오미가 선전한 이유는 10만원대 레드미 14 시리즈를 포함해 20-30만원대 포코 시리즈 등 저가 상품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급자가 보편화되어 있고 온라인 구입이 활성화되어 있어 샤오미가 이 틈을 치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중국폰이 한국에서 값비싼 최고급 폰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그 무모한 시도에 대한 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릴 만큼 국내에서 참패를 하고 있는데 통계에서 0%대를 기록하며 아무도 사지 않는 폰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 네티즌이 쿠팡에 올라온 샤오미 15 울트라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가격은 169만 9천원이었습니다. 여기 삼성 갤럭시 S25와 알파 16 프로 가격도 함께 올리면서 샤오미가 이보다 더 비싸다며 중국폰인데 비싸기까지 하면 진짜 양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3%, 애플이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외산폰의 점유율은 다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시장에서 중국폰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샤오미 자체 운영체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쓰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싸면 갤럭시나 아이폰을 사지 왜 샤오미를 사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샤오미는 최근 삼성이나 애플도 하지 못한 전기차를 만들어내면서 지난해 포르쉐의 도전장을 내놓은 수치7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치7은 지난해 13만 6,854대를 팔면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까지 35만 대 인도를 목표로 세우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샤오미 레이진 회장은 최근 샤오미가 언어 모델, 시각적 모델, 다중 모델 등을 포함한 AI 관련 기술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에는 샤오미의 지능형 주행과 지능형 콕핏이 중요한 AI 착륙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이렇게 AI 기술까지 개발해 자사 전자제품은 물론 전기차에도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샤오미의 자랑 수치7이 교통사고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중국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수치7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샤오미는 이날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사고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해당 차량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 44분에 더산 고속도로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전 자유주행 보조 기능 상태로 시속 116km로 주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샤오미는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는데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연일 오르던 샤오미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Local media reports say that there were 3 college students in that car, and according to an accident report provided by Xiaomi on its official Weibo account, the smart driving function had been engaged less than 20 minutes into the crash, and an alert was issued because the driver has her hands off the wheel, which is illegal in China. And then seconds later, another alert was issued regarding an obstacle ahead. They sent a team down to investigate the site of the accident on the second day of the accident, and they have provided EV data to the police on Monday as well. But certainly it raises a lot of concerns around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se smart driving functions in modern cars today, and whether people are putting too much faith in technology and too little attention on the road.
Other battery makers like CATL, BYD have made statements. What have we heard? Of course, the impact of the crash could be affected, but could there be other reasons as well? For example, the battery quality or the design of the module. And so CATL has released a statement saying that it doesn't supply batteries to that particular car in question. BYD, which is also a battery maker, had released a statement as well saying that the components of that car has to be released by Xiaomi. But it says, while it does supply batteries to Xiaomi, it says it supplies only the battery, and the design of the battery pack is the responsibility of Xiaomi. 샤오미 수시7은 지난해 5월에도 시스템 오작동으로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반품 처리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자동주차 기능 오류로 인해 파손된 사건이 하루 새 70여 건이나 발생하는 일이 벌어져 보상 수리가 이루어지는 등 품질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출시 초기 가벼운 사고와 달리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전기차 구이기로 외치면서 4년여 전 시작한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잃어버렸으며, 지난 2010년 출범한 샤오미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 직전에 샤오미 레이준 회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은 지난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옥상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다 라며 방탄 수박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레이준은 방탄 코팅을 한 수박이라며 회색빛 작은 공을 샤오미 공장 6층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놀랍게도 떨어진 공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수박 표면에 방탄 코팅을 해 탱크 수준의 방어력을 갖췄다며 수박을 3번 연속 떨어뜨렸는데 모두 멀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준 회장이 이 실험을 공개한 건 수시7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샤오미 차량 하부 충돌이나 긁힘 등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코팅 기술을 소위 7 배터리팩 하단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박 영상은 샤오미 차량의 배터리 안정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바로 열흘 뒤에 샤오미 수치7의 배터리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샤오미 수치7은 아직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수요가 폭발해 내수부터 공급하고 3년 후에서야 한국 시장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내놔봐야 팔리지 않을 것을 알고 비아디가 먼저 한국에 진출해 자리를 잡으면 그제서야 진입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선발대로 나선 비아디가 시장 공략에 완전 실패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한국 시장에 진출한 비아디 아토3가 인도가 늦어지면서 고객들의 이탈이 많아졌고, 기아 EV3로 갈아타거나 K-스타 일렉트릭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계약 개시 이후 1,000대가 넘어가는 등 순발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보조금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흘 초가 되었는데도 단 한 대도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차량을 받지 못하자 2,000여 대에 달했던 계약은 잇따라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사이 기아 EV3 1분기 누적 판매량은 무려 5,718대나 되었습니다. 중국차 강국에서 성공하려면 신뢰가 중요한데 진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 중국산 브랜드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브랜드는 한국 시장을 노리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브랜드를 이기겠다면서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지난해 역대 2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따라해서 만들면서 자신들이 삼성보다 기술이 더 좋다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해의 유튜브에서 화웨이 폴더블 폰을 쓰고서 어이없는 경험을 보도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폴더블을 내놓은 삼성 갤럭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On March 21st, Huawei officially launched the Pura X, and the first batch of users has already received their new devices. One user, after purchasing the Huawei Pura X, encountered a problem where the phone screen froze and could not be swiped. He mocked, "This is the store's display model, and our internet at home is bad." Other customers in physical stores also faced problems while trying out the new Pura X foldable phone. Some people discovered that certain apps could not open on their outer screen, and the video of this issue was later deleted. Another customer experienced an issue where the camera on the outer screen wouldn't open, and even after unfolding the phone, the camera on the inner screen also failed to work. 哎呀，出 bug 了，它全局模糊了，我靠！ Ah, there's a bug. The entire screen is blurry, like the whole interface is covered with a film. Even though I can't clearly see the apps,
I can still drag any app on the home screen. Let me try moving one. Yep, still works. Honestly, this design is kind of interesting, but if you want me to pay 7,999 yuan for it, I'd definitely hesitate. With this phone, opening it with one hand is a bit risky, so I'd recommend using two hands. What people online have said is true. It can indeed be used like a tablet, but holding it this way makes it hard to move my thumb to a different position. It's not very stable like this. It's rare for a phone launch to receive widespread criticism, but Huawei's Pura X has achieved just that. This year, I hope to create a product that everyone across the country will rush to buy, something that everyone can afford. The launch event, which Huawei called the most important event of the year, faced major backlash, from technical issues during the live stream to the new product lacking innovation and looking similar to other brands' products. All at a high price, the event became a target for ridicule. Next time, before the launch, it might be better if Mr. Yu says less about being far ahead. Huawei has become the only brand I truly dislike. I wouldn't even take this phone if it were given to me for free, as I'd have to pay for repairs myself. Other brands like Xiaomi and Motorola already release similar foldable phones, and their prices are only 2,000 to 3,000 yuan. How's this Huawei's innovation? Only a fool would buy a Huawei phone. Some noted that Samsung had already launched a small foldable screen phone 5 years ago. In 2019, Samsung introduced the Galaxy Z Flip, the first small foldable phone, priced around $1,380 US, which is about 9,000 yuan. 5 years later, the Z Flip series has reached its 6th generation, Z Flip 6, with a starting price of $999 US, around 7,000 yuan. With more advanced technology, improved quality control, and better app compatibility, the Z Flip series offers a more refined product.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샤오미, 비아디, 화웨이는 전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지만 기술이나 품질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치7이 폭발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에게 큰 기회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추가로 상향하면서 이로써 중국은 104%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이같이 미국이 대응한 것인데, 100억 건의 관세 전쟁 속 한국, 일본 같은 우방국엔 협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트럼프의 104% 관세 전쟁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 협상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미국과 쉽지 않은 협상을 해야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통해서 큰 기회를 맞이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8일 처음으로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는데 관세, 조선, LNG, 방위비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 한국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취임 초기에 거론되었던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K조선이 이 협상 카드로 급부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론되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 중국을 크게 앞지르며 전세계 선박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기세가 앞으로 더해져 중국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선사에 척당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5억 원,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에는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2,717척이 미국 항만에 입항했는데 항만 입항 건수만 총 16,870회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로 미국 항만을 오가는데 한 번에 지불하는 22억은 금세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 선박과 중국 해운사를 이용하며 막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담할 해운사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바다에서 아예 중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대신에 선박을 만들어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은 주문하려던 중국 선박을 취소하고 한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 조선소가 2조 2650억 원 규모의 잭팟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조선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금과 값싼 자재를 쓰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중연료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수주했는데 이젠 컨테이너선도 한국에게 맡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의 운사 트랜스페트로는 셔틀탱크 9척을 한국과 중국에 반씩 나눠서 주문하려 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셔틀탱크 9척 전부를 주문했습니다. 중국 조선사의 단골 큰선 고객이라 불렸던 그리스 선박왕 마리나키스가 이끄는 캐피털 마리타임은 중국 조선사로 외면하고 HD 현대사무와 HD 현대미포에 20척,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지난해 중국 선사에 주문하려고 알아보았지만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 선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독일의 운사 하파그로이드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 12선사 대만 양밍도 대형선 10척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 조선사로 외면하고 한국 조선사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선박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사는 물론이고 HMM 등 한국 해운사를 미국향 물류망으로 이용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이렇게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킹달러 또한 선박 수출의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조선업은 컨테이너선과 같은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 CNN이 지난 8일 미국 최대 규모의 군용 조선업체가 한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미국 해군이 함대 규모에서 경쟁자인 중국을 따라잡으려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는 헌팅턴 잉거스와 선박 생산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을 수차례 언급한 가운데 HD현대가 미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최대 조선사라는 잉거스 조선소가 연간 건조 실적이 한 척도 안 되는데 HD현대 중공업의 공정 노하우를 활용해 잉거스 조선소의 생산성을 30에서 50% 이상 높여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입니다. HD현대 중공업은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업계에서는 이번에 핵 항공모함 등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잉거스 조선소는 내년까지 핵 항공모함 1척, 핵잠수함 2척 등을 건조하려는데 이를 만들 때 한국 조선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의 생산 효율성을 배우고 한국은 미국 군함의 건조와 MRO 사업을 하면서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대령이자 해군 장관의 전수석 고문인 스티브 브록은 한국의 첨단 조선 전문 지식이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소가 핵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Let me continue with the Philly shipyard acquisition a little bit by Hanwha Ocean. And I think they have made that step to establish a subsidiary. The investment has passed CFIUS review, but I think that I imagine there's also some major obstacles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grapple with. Just being in the U.S., running a shipyard. I wonder if you could say a little bit about what the challenges might be and how a South Korean company can try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There's with every challenge comes many opportunities. In order for the Philly shipyard to be what Hanwha wants it to be, and that is a shipyard that builds commercial vessels as it currently does, but also is able to build naval combatants. They need to expand the facility, and they need to grow the workforce. Of course, they're going to bring lots of automation and digitization and other efficiencies that they're renowned for. But because they want to more than quadruple the output of the yard, they're going to need to expand the workforce, and they're working very well with the unions in that regard, and that is good news for South Philadelphia. But they're going to have to expand what's a very constrained, tight footprint.
There are other DoD partners adjacent to them, and the Navy is adjacent to them. The Navy has quite a bit of its Ghost Fleet there in the basin, and has facilities directly adjacent to Hanwha's Philly operation. And so there's opportunities for the Navy to work closely with Hanwha on realizing those expansion needs, and very unique ways of both benefiting tremendously from the synergies that both can bring. Of course, when you're building ships for the Navy, there is a range of options, right? So Philly is really well suited to build large commercial vessels. They could transition to the USNS ships that we need. We need to build ships for Military Sealift Command. We need a tremendous increase in our logistics capability in the Military Sealift Command, and those ships are a good transition. And then there's naval combatants, the high-end vessels, that require various levels of approvals and clearances and other things that companies, the other foreign companies have gone through, like Austal, the Australian company down in Alabama, and Fincantieri, the Italian company up in Wisconsin. All those things are achievable, and just a matter of going through the proper procedures to getting that done.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both Hanwha and Hyundai are really good at are building submarines. Conventionally powered, not nuclear submarines, but conventionally powered submarines. And we, have a need to really ramp up submarine production in this country. We have Austal building submarine components and shifting some of their methods to steel from aluminum and barging those up to Connecticut and Virginia. There's no reason that Korean shipbuilders in Philly or other places that they might acquire in the U.S. could not bring all of that submarine construction know-how to build submarine sections, submarine components, and do the same thing and get those to final assembly at our primes that actually do the work, the final assembly work for the nuclear submarines. Yeah. Well, I'm glad you mentioned submarine construction, because I was recently at a conference where actually one of the main themes ended up being the possibility of U.S.-Japan ROK cooperation on nuclear submarines. I think they were maybe looking at AUKUS as a model.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viability of that kind of proposal? It's interesting because the Australians had a need for nuclear submarines because of their geographic location, because of how far away that they are. Those submarines with that kind of propulsion have tremendous range, tremendous speed, and tremendous endurance. The Koreans and Japanese have no strategic, operational, or tactical need for that kind of range and speed and endurance because they are right in the area of operations that air-independent propulsion, diesel-type technologies are better suited for, right? So there's no submarine quieter than a submarine on the battery, and those kind of submarines are far, far less expensive. So you can get a lot more bang for your buck. 트럼프 일기 때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애면서 무기 개발에서 큰 성과를 얻어냈는데 이번에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함 건조에서 손을 잡는 것은 지금 해양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한데 당장 서해를 지켜야 하는 한국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해오던 알박기를 서해에서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남중국해에 인공섬처럼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것으로 12일의 영해와 200헬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감안하면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서해해양경찰청은 불법적 외국어선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군사해양경찰은 단속 첫날 14척의 중국 어선을 검문해 6장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박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은 어업을 핑계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중국 선박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데 이런 움직임을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줬지만 지금 미 해군의 전력으로
중국에 완전히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최근에 창설된 기동함대가 바다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군 전력을 키워 서해를 먹으려는 중국을 내쫓아야 하고 미국의 군함 제조를 도와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기회에 핵 잠수함을 건조해 북한은 물론 중국이 서해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테슬라가 타격을 입자 중국 BYD는 이를 기회로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2025 서울 모빌리티 쇼에 BYD는 참가해 대표 모델 8종을 내놨습니다. 이번 쇼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물론 중국과 해외에서 BYD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BYD 아토3가 국내에서 인증 지연을 딛고 14일부터 인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1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인데 14일 아토3 200대를 예약한 고객들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당초 BYD 측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의 차량을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보조금이 낮게 책정되어 결국 3천만원을 넘게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BYD 아토3에 145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아 EV3가 573만원에서 최대 622만원까지 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업계에 따르면 아토3에 대한 카드 결제나 할부가 안 돼서 판매 대리점에서 엄청난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구매 가격이 높아진 데 더해 차량 결제 방법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약자들은 지금 BYD 코리아 딜러사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 카드 결제가 안된다, 일부 신용카드는 결제할 수 없다,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초 아토3 구매 시 120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금리가 무려 6.29%가 적용됩니다. 단기 할부도 5%에서 6% 사이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아는 48개월 할부 시 3.6%, 르노는 3.3%가 적용되는데 가격이 싸다 해도 할부를 할 때 내는 이자는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보조금도 많이 받지 못하고 카드 결제도 제대로 안되고 비싼 차량 할부 이자까지 BYD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한국 시장에 겁도 없이 도주장을 냈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거의 바닥 수준인데 지난해 화재로 인해서 최근 신뢰도는 최악입니다. 여기서 BYD는 공정위 결함, 차체 부식, 소프트웨어 오류 등 여러 품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난해 9월 BYD가 10만 대를 리콜했다는 것입니다. 자사가 제조한 일부 차량에서 조향장치 컨트롤러 제조 공정 문제로 미세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BYD 측은 리콜 사유로 미세 균열이 차량 내 축전기 역할을 맡은 커패시터의 과열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전 중이던 BYD 차량에 화재가 나면서 BYD 100여 대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건데 중국에서는 BYD를 비롯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1년 만에 75%가 하락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I bought this electric car for $160,000, an EV registered in 2024. How much is it worth now? This is what? Skyworth, 400km range, a 2024 car. How much is it worth now, bro? Let me show you what it means to lose everything, bro. It has all the features. Fridge, TV, big sofa. Ah, isn't this what you like? You tell me, after a year, how much is it worth, brothers? I'm asking you, would you sell it for $40,000? It's all original, one owner car. So tell me, bro, what were you thinking when you bought this car? How do you feel now? Do you think this car is worth it? I want to cry, but can't. Ah, there's no place to cry, brothers. This is the consequence of supporting domestic brands. This is new energy for you. Are you the chives? Definitely a chive. I wouldn't even take $40,000 for it. The key is, I wouldn't dare. In a recent video, the presenter shared that a Skyworth EV, purchased for 160,000 yuan last year, is now worth only 40,000 yuan. The car owner lamented that they were chives, meaning just another victim in the market. A female influencer also commented on the significant depreciation of EVs, noting that nearly all of them has seen their value cut in half, with resale value so poor they are hard to even look at.
First Financial reports that the average price reduction for EVs in 2024 is 18,000 yuan, a 9.2% decrease, while traditional gasoline vehicles saw an average reduction of 13,000 yuan, or 6.8%. Notably, EVs are now seeing greater price reductions than their gasoline counterparts, making them subject to what some call an IQ tax. Morgan Stanley's latest reports suggest that EVs priced in China could drop by 20% across the board in 2025, sparking further discussion in the industry. Netizens have commented that the price of EVs are inflated.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는 1년 만에 무려 75%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놀라운 내용의 고발이었습니다. 비아디는 전기차의 품질뿐만 아니라 잘못된 노동 관행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로이터 통신은 브라질 노동당국이 브라질 바이아주 비아디 공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 착취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검찰은 비아디 공장 건설 노동자들이 매트리스 없는 2층 침대를 숙소로 쓰고 있으며 주 7일 근무를 포함한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작업 환경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브라질 외교부는 비아디 관련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전기차 공장 등 비아디 관련 시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브라질은 또한 7만 대의 비아디 전기차를 한국에서 대기시켜놓고 매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브라질에서는 비아디를 보이콧하고 그들의 차를 사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비아디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테슬라가 불이익을 당할 때 이를 계기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아디가 가장 노리는 시장은 중국보다 인구가 많은 거대한 인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비아디가 인도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이루어졌으며 게임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기반해 있다라고 비아디 투자를 불허했습니다. 인도가 비아디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해 인도 판매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점유율 2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인도 증시에 상장했으며 현지에 1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를 제2의 글로벌 생산업으로 삼겠다며 2030년까지 인도 시장에 전기차 모델 5개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유럽에서 무서운 질주를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기아가 EV3, EV5를 내놓으면서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기아 EV3는 네덜란드에서 1760대가 팔리며 볼보 비아디를 꺾고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월에는 스페인에서 기아 EV3가 비아디 돌핀을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라섰습니다. EV3는 올해 1분기 영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에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밀어내고 뛰어난 가성비의 한국산 전기차의 질주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기아 EV5가 중국 브랜드인 비아디의 모든 모델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EV5는 지난 2023년 중국 시장 공략 모델이었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비아디는 물론이고 테슬라 모델 Y보다 좋다며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사실 가장 노린 시장은 미국 시장이었는데 트럼프는 10일 중국 관세를 125%로 인상해버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아디 등 중국산 전기차가 발을 들여놓지 못할 때 현대차의 투자는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현대제철을 세워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의선 회장의 큰 그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에너지 때문이라고 했는데 철강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 현대제철은 2023년에만 1조 84억 원을 전기료로 지출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전기요금은 풍부하고 저렴한 천연가스 덕분에 한국의 반값밖에 안 되는데 한 해 5천억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은 임금이 높고 숙련되지 않은 인력 때문에 애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현대차 공장을 보고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울산 현대 공장보다 2배나 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로봇팔, 자동화, 모듈화로 노동자는 불과 880명에 불과했습니다. 울산 공장에 비해 생산량당 노동자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도 인건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건비도 안 들어, 파업도 안 해, 얼마나 좋아. 진짜 금성노조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